자, 이어서 2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조금 전에 PPI 나왔는데 0.7. 0.7이면 시장 예상치가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좀 높게 나왔네.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PPI가 0.7 발표가 나왔습니다. 0.7 나온 거 맞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오늘은 저는 이분과 함께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정말요? 네, 진짜인데. 자, 한국금융연수원 주현수 교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이게 어려운 얘기 해주시면 항상 멋있어 보여요. 어려워. 전략적으로 내일- 쉬운 것도 어렵게 이야기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야, 얘기를 하죠. 마법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라면 계십니다. 끓이는 거 제가 진짜 어렵게 말씀드릴게요. 예. 멋있게. 다음에 한번 들어보도록 예. 하죠. 자, 교수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오늘도 유감스럽게도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화두이긴 하고 네. 사실 이제 좀 많이 지루해지는 그런 주제이기는 하죠. 네네. 근데 이제 어젯밤에 CPI 발표가 났고 지금 또 PPI 발표 났고 ECB도 이제 금리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최근의 주제들 특히나 이제 그 시장에서 약간 기대 섞인 의견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중앙은행이나 경제학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시장 평가만 보니까 사실 시장 평가라는 것도 가격으로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제 사실 좀 높게 나왔잖아요. 근데 가격이 올랐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그렇죠. 약간 그런 우리가 좀 이렇게 단기적인 움직임에 편향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교수님께서는 그 편향된 생각이 아니라 좀 이렇게 수치로 좀 냉철하게 오늘은 수치는 좀 빼고 오늘 수치는 빼요? 대신에 이제 수식을 가지고 좀 얘기를 수식으로? 해보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그 슬라이드 바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니까 제목을 잡은 게 이제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Drivers and Dynamics Conference 2023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또 아니나 다를까 이 중앙은행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하고 경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최근에 인플레이션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게 뭐냐 아니면은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야 될 게 뭐냐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했어요. 뭐 제가 지난달에 나왔을 때 또 우연찮게도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어떤 논문들이 발표가 됐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재밌었어요. 네. 근데 또 우연찮게도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발표를 했으니까 네. 도대체 너네 무슨 생각하고 있니? 라고 간단하게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들어가면은 재미없으니까 떡밥을 좀 만들어 놓은 게 뭐 어제 발표됐으니까 또 네. 이것도 보긴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미 다 이야기들 하셨을 거고 애매한 숫자가 나왔어요. 그냥 헤드라인이 3.7이다 그러면은 뭐 2개월 연속 뭐 지난달에 보면서 이번 달에 안 오를 거라고 예상했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할 말이 없어지는 숫자죠. 네. 그리고 나서 반대를 보면은 코어가 4.3. 이거 많이 떨어졌으니까 된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기엔 앞에 4자가 너무 크죠. 네네. 아직까지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애매한 숫자가 나온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쉘터가 많이 떨어졌다. 네. YOY 기준으로 따져 7.8%까지 내려왔으면 많이 온 거고 이거 앞으로 계속해서 더 빠질 거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유감스럽게도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MOM 기준으로 해서 5.6%가 올랐죠. 특히나 가솔린 같은 경우에 10%가 넘어갔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전체 그 MOM 기준으로 전체 인플레이션의 절반 정도의 컨트리뷰션을 차지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그러면 에너지 가격 물론 작년 요맘때에 네. 윈터 이즈 커밍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우리 망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만 또 그때는 잘 넘어갔었죠. 그럼 이번 겨울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그거는 역시 불확실성의 영역에 남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뭐 그냥 미국은 그런가 보다. 그래서 뭐 당분간 이렇게 유지되겠네? 그럼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할 것 같지는 않고 점도표 이야기하면서 점도표가 어떻게 바뀔까? 인플레이션 연말에 어떻게 찍어줄까? 얘네들이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 컨퍼런스의 주요한 특징이 뭐였냐면 첫 번째 단어가 인플레이션이었어요. 즉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그동안 연구해온 결과를 발표하는 거죠. 이런 거는 좀 사실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넘어가기 전에요. 네. 우리가 일부러 근원이라는 걸 보는 거잖아요. 네네. 유가는 워낙 그 변동성이 크니까. 변동성이 크니까. 그러면 유가가 올라간 것 때문에 헤드라인 그 물가가 올라간 걸 연준이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나요? 아니면 이거는 우리가 통화 정책에 그렇게 큰 무게를 줄 수는 없어. 일단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여쭤보고 싶은 거죠. 문제는 이거죠. 그러면은 12월이 됐을 때 유가가 브렌트 기준으로 100불이 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는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남는 거죠. 지금 당장은 유가가 일시적이고 얘는 코어에도 안 들어가니까 우리 신경 안 써도 돼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큰 부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그랬다라고 한다면 헤드라인 CPI 같은 거 발표하지 않았겠죠.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처음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뒤에는 좀 다시 봐야지. 약간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면 네. 인플레이션이 가장 첫 번째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가장 첫 번째 단어였는데 결국 인플레이션을 주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러한 논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논의하고 있는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나 중앙은행은 어떤 답변을 준비를 하고 있을까를 좀 미리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클리브랜드 패드하고 ECB가 같이 호스팅을 한 공동 주최를 한 그런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클로징 리마크를 클리블랜드 연준의 메스터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 메스터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 가지 주제를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추세와 일시적 노이즈를 어떻게 잘 분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마이크로 레벨에서 봤을 때는 즉 미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업이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기업이 가격을 올리고 그거를 모으면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 기업의 미시적인 요인하고 거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을 하나의 모형으로 잡아주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함의를 갖게 되는가라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네. 즉 물가를 전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망에는 불확실성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은 얼마나 더 정확하게 이 전망을 뽑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더 통화 정책을 정치하게 가다듬을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꺼냈고요. 마지막에 지금까지 우리가 공급 쪽의 측면에서 충격이 나타났을 때 이것들이 인플레이션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것에 대해서 정책 당국이 이렇게 대응을 해왔다. 우리 과연 잘한 걸까? 채점해봐야 된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이것과 관련된 논문들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야,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궁금한 것들. 와, 진짜 중요한 질문들 다 있네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진짜 예. 그럼 인플레이션의 이 추세인지 일시적 노이즈인지 저는 첫 번째 질문에 약간 소름 돋았어요. 그래요? 예, 아니 제가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일단 그냥 추세와 노이즈의 네네. 어떤 구분 방법을 사실 월가에서도 뭐 워낙 얘기가 많으니까 네. 이랬다 저랬다. 예, 이 부분이 정말 딱 와닿는데. 사실 경제학자들도 모이면은 싸움박질하기 가장 좋은 이슈 중에 하나죠. 과학자도 모이면은 셋 이상 모이면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서로 간에 그 논리가 있을 거고 예. 어떤 논리가 더 맞나라는 거는 결국 나중에 결과를 보고 알아야 되는 얘기니까. 예. 네. 자, 제가 오늘 네 가지를 준비를 했지만 네. 시간 관계상 아마도 네. 2개 정도 하면 다행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거 하면 진짜 오늘 꽉 찰 것 네. 같아요. 2개 하면. 네. 예, 그러니까 뭐 결과 같은 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중간에 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얘기 하고 시작할게요. 예.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를 보죠. 인플레이션의 추세하고 일시적인 노이즈를 분리하는 거. 아까 우리가 코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네네. 그게 이 주제랑 바로 연결이 된 거죠. 우리가 코어를 보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어떤 장기적인 추세를 갖고 있고 그
그 추세가 우리한테 중요한 거고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거지. 사실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유전이 큰 게 발견이 돼 가지고 유가가 툭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다. 그럼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통화 정책적으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면은 그게 오히려 더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유명했던 2021년에 2월 3월에 FOMC 회의에서 나왔던 그 트랜지토리라는 단어. 일시적이다. 예. 네. 이미 벌써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이것 때문에 두고두고 욕을 먹었었죠.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사실은 인플레이션의 장기적인 추이하고 일시적 노이즈를 완전히 정확하게 구분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피해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보는 거죠. 전 세계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 그러면은 볼레틸러티가 높은 음식료나 에너지 가격은 빼자. 그러고 나서 코어가 나왔죠. 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했죠? 슈퍼코어. 쉘터 같은 거 문제가 되니까 코어 내지는 슈퍼코어라는 얘기까지 네네. 나왔었죠. 슈퍼코어. 예.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10년 전에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뭔가를 더 구분해내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변동성이 큰 것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빼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평균 대신에 중간값을 사용을 한다라거나 네네. 아니면 애틀랜타 패드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큰 섹터가 있어? 그럼 그거 그냥 기계적으로 잘라내. 그리고 나서 나머지만 평균을 잡아봐.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자라는 네. 게 보통 트렌드 미잉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다양한 숫자들을 제시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나와 있던 논문 중에서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물론 통화 정책이 중요하니까. 네네. 근데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네. 실물 경제 지표, 대표적으로 실업률하고 네. 인플레이션이 어떤 연관 관계에 있는지 우리는 잘 분석할 수가 없어라는 결과에 나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일부 극단적인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과연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 거니? 같은 회의론을 제기하기도 해요. 그래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바로 보여드릴 텐데.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안치하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쓴 페이퍼 중에 하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왜 그게 그렇게 보이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실물 경기 지표들 인플레이션이나 실업률, 경제성장 같은 변수들은 굉장히 초장기적으로 움직이는 사이클을 갖고 있는데 이 사이클이 서로 간에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분리해내면은 실제로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이게 헷갈리는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두 개가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우리들한테 상기시켜 주는 거죠. 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게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 내려갔다 하는 그 사이클과 그리고 실업률과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사이클이 시차가 다르다는 말씀 아니었었어요? 그 부분이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로 간에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난 30년간을 보면은 여러 가지 팩터를 얘기를 하지만 30년간의 그레이트 모더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경제 지표들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모습의 그 사이클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봤었죠. 그래서 네. 우리는 그거를 그레이트 모더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었죠?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그쵸. 이전에 뭐 10% 이런 기준금리가 2%만 넘어가도 막 다들 비명을 지르고 그랬죠. 그런 기간을 우리는 겪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젊은 애널리스트 분들 얘기를 할 때 그 10% 기준금리도 못 본 사람들이 뭐 이제 이런 식의 농담을 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랬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추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인플레이션과 실제 경기 변수들 간의 연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분석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의 논문이 이야기를 해줘요. 네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니 원래 우리 그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 네네. 네. 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이죠.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중요한 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나타나요. 네. 방금 제 생각을 읽으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뭐 같은 그런 질문이 바로 나오게 네. 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여기에서 이 페이퍼는 이제 다른 페이퍼인데 베니니언 에거트슨이라는 두 사람의 이제 워킹 페이퍼인데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60년대부터 가장 최근까지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고용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네. 그래서 60년부터 69년을 보시면은 이게 일치하네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죠.
그런데 70년부터 2008년까지 보면은 기껏해야 약간 올라가는 듯한 모습 네네. 아니면 야 이거를 우리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까 관계 없는 거 아닐까라는 네네. 말씀을 드렸었죠. 아. 이런 자료 네. 이 기간 동안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다라는 거죠. 음.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제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것이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시기별로 다른데 어떤 시기에는 진짜 상관관계가 막 있는 것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시기는 그 생각보다 상관관계가 없는데라는 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냐? 그렇죠.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상관관계 높은 상태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플레이션과 고용 간의 관계니까 네. 우리가 이거를 필립스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 보통 필립스 곡선이란 필립스 곡선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하고 사실은 그 실업률하고 네네. 이야기를 하는데 실업률을 거꾸로 돌려보면은 네. 그냥 고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X축은 뭘 사용하고 있냐면은 잡 베이컨시하고 그거를 실업자의 수로 나눈 거예요. 우리가 이 숫자 많이 보죠. 실업자 한 명당 지금 잡이 2개가 비어 있어요라는 네. 그 이야기를 네네네. 그 지표를 여기서 X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워집니다. 제일 아래의 것을 오른쪽으로 가지고 와서 이거를 이론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Y축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리고 X축은 아까 베이컨시를 그 실업자로 나눈 거다. 그러니까 이 고용과 관련된 지표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고용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뭐죠? 생산이 되겠죠. 그렇죠.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X축을 Y로 전환을 하고 생산으로 전환을 하고 생산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른 하나의 곡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른바 총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AD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네. 그리고 인버스 레이버 뉴 케인지안 PC 필립스 커브라고 되어 있는 거를 아래에 있는 그래프에서 그대로 다시 가지고 온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 얘가 꺾여 있다. 즉 고용이 충분히 고용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면은 얘가 급격하게 올라가더라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총 수요는 팬데믹이 끝나고 폭발적으로 다시 증가하죠. 그동안 못 썼던 거 다 쓸 거야. 안 되면 나는 중고차라도 사야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총 수요를 쫙 끌어당겼죠. 그래서 AD1에서 AD2로 큰 폭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균형이 A에서 C로 가게 되는 거죠. 원래는 보통 이게 직선의 형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B로 가게 될 텐데 네. 이렇게 선이 꺾여 있으면 C로 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럼 B와 C의 차이는 뭐죠? 인플레이션. 높은 인플레이션이죠. 네. 즉 2021년부터 2022년 7월까지 미친 듯이 올라갔던 인플레이션은 이러한 현상 때문에 발생을 한 거다. 우리가 그동안 회의적으로 생각했던 고용 부분과 인플레이션 부분의 관계가 엄밀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 표를 보면요. 그러면 네. 원래는 A부터 B까지 간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생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플레이션은 좀 올라가기는 하는데 게 크게 안 올라간다라고 네. 생각하는 게 B의 형태였던 거죠. A부터 B까지 가는 거. 네네. 그런데 지금의 형태를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게 아니고 C로 꺾여서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이 조금밖에 안 늘었는데 인플레이션은 급격하게 늘더라. 그런 효과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재미있는 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총수요가 늘어났다가 어느 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네네. 노동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화될 거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AD2에서 AD3로 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이전처럼 확 총수요가 밀리지 않고 조금만 밀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은 다시 빠른 속도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렇겠죠. D까지. 그렇겠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3.7, 9.1에서 3.7까지.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그때 고용시장은 그렇게 빨리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C에서 D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때 아래가 고용이니까. 아래가 고용이니까 아래 부분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그러네요. 거죠. 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올해 우리는 연초부터 네. 고용시장이 언제 무너지느냐가 포인트이고 연준을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여기 나와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연준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는 뭐 몇만 명대의 뭐 그런 식으로 추가 하이어링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20만 대 나오고 그러면 곤란해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네네. 그래가지고 헤빌리 타이트하다 뭐 이제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다. 아직도 좋은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데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별로 이야기를 못했죠. 뭐 보통 이제 뭐 레저 앤 하스피탈러티 이야기를 하고 어코모데이션 쪽이 뭐 그동안 못 뽑았었으니까 많이 뽑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적인 논리를 보더라도 이게 고용이 많이 줄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교수님 그럼요. 네. 혹시 이 논의를 하면서 이 논문에서 그럼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도 여기에 나오나요? 그런 사실-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고 그렇게 그 하진 이 않아요. 논문의 가장 큰 특징은 저게 꺾여 있다. 그리고 저게 꺾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그쵸.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네네. 야 우리 인플레이션 다 떨어진 것 같지 않니? 그리고 나면은 지금 우리가 D에서 A 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지금 D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그러면은 노동시장은 큰 폭으로 둔화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그러네. 그렇죠. 천천히 덜 떨어질 빠진다. 것이다. 그 와 얘기네요. 같은 그런 해석이 가능해지겠죠. 아. 이 주장을 100% 가지고 온다라고 한다면. 그럼 또 그러면 그게 안 되는구나. D면 안 되는구나 또. 그게 또 나름 또 그럼, 아픈 이야기가 되는 예, 그럼 거죠. 최근에 그 실업률 자체가 약간 이제 다시 고용 시장이 조금 움직이는 좀 모습을 그런 보였잖아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렇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A와 D 사이의 어떤 움직임 사이에서 지금 그런 지금 위치인가? 그런 추정을 해볼 수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거네요. 예, 뭐 이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D에 있다, A에 있다라고 예, 예. 이야기를 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최소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크게 조정받은 것과 앞으로의 움직임은 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게 달라지고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떨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주장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고용시장은 빠른 빠르게 속도로 둔화될 수 둔화될 있다. 수 여전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리세션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가 그러면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숙제만 안겨주고 논문 진짜 열심히 공부하셔서 논문 딱 내놔 많은 사람들에게 숙제만 안겨주고 아니, 참 질문은 제가 아까 소름 돋을 정도로 너무 네네. 기대가 됐는데 네. 그래프 보고 한 90% 약간 넋이 나갔어요. 예. 잠깐 딴 생각했어요. 이거. 경제학자들의 문제긴 해요.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잘 설명할 것인가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시인가 이런 거 특화된 한번 보게 부분 되고 예. 그거는 저도 좀 봐야 되겠네요. 내가 화장실 갔다 왔었나 이런 생각하게 되고 아니면 지금 예. 시간은 괜찮으니까 네네. 교수님 좀 하나만 더 넉넉히 웃긴 거 얘기하자면 저희 채팅창에서 네. 저희 교수님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 채팅창에 참여하신 분들이 첫사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첫사랑 교생 선생님이었다 이러면서 저는 되게 재밌게 듣고 예,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근데 사실 이 제목 자체가 그러면 노이즈와 추세를 분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얘기는 거기에서 여기까지 온 게 네. 놀라운 거죠. 그럼- 이거를 잘 분리해내면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정확하게 매저할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지금 A에 있는지 D에 있는지 C에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이게 잘 분리가 돼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확실히 인플레이션과 예측할 수 고용과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네네.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게 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직 이게 확실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추세와 일시적인 거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더 해야 되는 거 더 노력해라. 뭐야? 지난 사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네네. 그 비교 대상 자체가 1979년대 뭐 폴 볼커 시대 때를 계속 소환을 해서 네. 지금과 계속 비교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시장에서는 이 실업률이 왜 안 움직이지? 실업률이 왜 네. 과거에는 실업률이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비교분이 자 이번 시장은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평가를 많이 하니까 근데 지금 이걸 보니까 이 차트를 보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왜 안 올라갔을까라는 거에 대한 약간 이제 그게 좀 해결이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좀 뭐 궁금증이 하나는 예, 해결이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동안 그 시장에서 논의돼 왔었던 이야기들 왜 이니셜 클레임은 지금 이 모양이지? 내지는 왜 실업률은 아직도 4% 언더야?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일정 부분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예. 제가 아까
뭐야 이랬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추세와 그냥 일시적인 걸 구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이 논문을 쓰신 분이 구분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이게 구분할 수 있게 도와줄게가 아니라 앞으로 구분해라. 내가 요 모델 줬지. 요 모델 요즘에 짱 맞잖아. 그러면은 이거 보고 니네 연구해서 한번 구분해봐. 이거서 이론적으로 이런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 이론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는 네. 사실 통계를 통해 가지고 구분을 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해내야 될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진짜 이걸 뭐 이게 될지 아니면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론 가운데 하나로 진짜 그게 구분된다면 진짜 좀 통화 정책 사용하는 것도 예측 가능해지겠네요.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너희 미쳤니? 왜 75bp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는 그 시장 참여자들도 좀 그 납득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게 형태로 되겠네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큰 숙제네요, 큰 숙제. 네. 자 다음이 이것도 되게 놀라운. 다음 이야기가 조금 이게 훨씬 더 이상하고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나왔던 것 중에서 제일 놀라웠던 이야기인데요.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미시적 부분과 거시적 부분을 통합한다. 뭐 이거는 이제 경제학자들 얘기고 그러면 네. 이게 우리한테 주는 이제 그 함의는 뭐냐라는 그런 네네.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럼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언제 가격을 올리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네. 뻔한 이야기예요. 제품의 수요가 올라가면은 가격을 올리겠죠. 네. 아니면은 노동 비용 같은 게 올라가면은 또 가격을 올려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비용이 올라갔을 때 가격을 1대1로 올리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한 60% 정도 올리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60%? 예. 오. 그것도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 그리고 거꾸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기업이 가격을 인상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와 저 돈을 더 내야 돼. 그러면은 이제 달려가서 월급을 올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가격이 오른 만큼 내 월급도 오르지는 않을 것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네. 보통 그게 뭐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이긴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상식이죠. 왜 그런 겁니까, 근데? 화가 나서 그런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에서 이제 그 계량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 예. 인플레이션 전망이 1% 포인트 정도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실질 임금의 인상은 0.2% 포인트 정도 오르더라라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럴 것 같은데 내 월급도 그런 것 같아 정도의 그 어떤 공감은 가게 되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한 페이퍼를 하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이름도 이상하죠. 사라자러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한다면 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뭘 할까요? 그리고 동일한 상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이 하나 있는데 이 볼펜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네. 어디서는 100원이고 어디서는 1000원이고 뭐 이제 이런 그런 식의 구조예요. 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 가지고 이 볼펜의 가격이 200원, 2000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래가지고 평균적으로도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사야 된다 하면은 옛날에 1000원일 때는 뭐 됐어 귀찮아. 그리고서는 살 수 있지만 이게 갔더니 2,000원이래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사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싼 데를 찾아가겠죠.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저기 저희 갔더니 500원, 저희 갔더니 200원. 그래서 오케이 200원이면 내가 살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는 그런 식의 형태의 모습을 취하겠죠. 좀 현명한 소비 생활. 그렇죠. 그게 예. 합리적인 소비가 되는 예,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내가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라는 네네. 문제는 생기겠지만 네네. 그거를 다시 한번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판매자들은 기존에 다른 가격들을 책정을 했어요. 어디에서는 2,000원, 예를 들어서 소매점 같은 데서는 2,000원, 그런데 저기 큰 아웃렛 같은 데 가면은 200원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해놨는데 제가 200원인 데를 찾아서 가더란 말이죠. 그럼 소매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가격을 낮춰야 될 요인이 생기겠죠. 가격을 조정해야 될 요인이 생기겠죠. 네. 아니면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못 올리고 조금만 올리는 그런 식의 액션을 취하게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판매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가격의 편차가 오히려 줄어들더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은
원래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라가면은 예. 여기서는 100원에서 2,000원까지 가던 게 여기서는 200원에서 2,000원까지 가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좁아지더라. 왜? 비싸게 팔던 사람들은 그 가격에 못 팔 테니까. 네네. 그러니까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제가 그 비싼 가격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찾으러 나간단 말이죠. 네. 제 발로 찾아서. 네.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가격의 변동 폭이 좁아지는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고 예.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거는 이제 경쟁이 좀 많은 그런 기업들 사이에서 좀 일어나는 그렇죠. 그런 경쟁이- 가격 현상이겠죠. 예. 반드시 완전 경쟁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예. 이런 현상은 발생할 수가 있어. 완전 경쟁은 가격이 다 같아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 음. 근데 이게 가격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다를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줄어든다. 그러네요. 네. 신기하네요. 왜냐하면 점점 이제 최근에 이제 소비자들이 더 스마트한 어떤 소비를 계속 추구를 하니까 네. 이 시장 자체 예전에는 뭐 그런 어떤 정보에 대한 게 되게 부재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네. 근데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나 너무너무 이제 많이 노출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더 좀 극심하게 또 일어날 수 있겠네요. 예. 예. 가격에 대한.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제 마무리를 짓느냐 하면은 예. 제로 인플레이션일 때 상품 가격의 폭이 넓은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은 동일 상품의 가격폭은 오히려 좁아진다. 동일 상품의 가격폭이 오히려 좁아진다라는 거는 가격 조정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가 네네. 되겠죠. 예. 그리고 나서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하는 건데 무슨 얘기하는 네네.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 머리를 또 보고 계셨군요. 예. 지금 안 그래도 이쪽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메스터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꺼낸 이야기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타겟이 높아지면 안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 논리를 이용을 해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미 연준의 인플레이션 타겟이 PCE 기준으로 2%다. 이거는 금과 옥조이고 절대로 바뀌면 안 된다. 왜 그렇지? 그리고서는 2012년에 그거 설정할 때 페이퍼들을 찾아보니까 이유가 없어요. 노르웨이. 네. 노르웨이였나? 뉴질랜드였나? 뉴질랜드. 예. 예. 그리고 이제 연준도 따라갔죠. 이게 뭐야?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야,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2%에서 3%로 바꾸면 되잖아. 네. 그러면은 3%도 훨씬 더 지명도가 높아질 수 있을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타겟이 실제 인플레이션과 비슷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겠죠. 그게 물론 이제 스테이블하다라는 보장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 참여자들 중에 일부가 타겟을 바꾸면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바꾸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근거가 조금 빈약했죠.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근거가 빈약했으니까. 네네. 그쵸. 그래서 뭐 뉴질랜드가 2%를 했던 거는 뭐 우연이고 어쩌고 저쩌고 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메스터는 앞에 이야기한 논리를 그대로 차용해서 인플레이션 타겟을 높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네. 예.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 타겟을 예를 들어서 높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거는 동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바뀌는데 그 수준에서 안정적이 되는 수준이라는 의미예요. 뭐 큰 의미 없고 그냥 인플레이션 타겟이 2%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 가격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전보다 더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논리가 그거죠. 제로 인플레이션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면은 기업들은 가격 조정을 더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네. 그러니까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더 자주 변경하게 될 거예요. 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가격의 탄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격의 탄력성이 높아졌다고? 네. 그러면은 통화 정책의 효과가 감소하게 되죠. 그건 어떤 연결고리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계량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계량 이야기를 할 때 네. 비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는 건 60% 정도 가까이 올라가는데 네네. 임금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더라라는 예, 이야기를 네, 했었죠. 네. 결국 그게 실제적으로 의미를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실질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소비와 같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네.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왜? 실질 임금이 줄어들었으니까 네. 나는 덜 써야 돼라고 생각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가격의 탄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가격을 막 조정하겠죠. 네. 그러면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오히려 아. 실질 임금은 더 이전에 수렴하게 되겠죠. 네. 실질 임금이 더 줄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통화 정책이 잘 먹히려면 실질 임금이 더 줄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그 이 논문상에 보면은
물가가 생각보다 높이 올라가지,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더라도 가격 조정이 원활하게 발생을 하니까 내가 실제로 찾을 수 있는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면은 통화 정책의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업이 가격 조정을 통해서 통화 정책을 다 반영해 버리니까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만 들으면 중립금리 올려버리면 기업들이 알아서 물가 조정해 줄 테니까 통화 정책을 안 써도 물가는 조절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전설적인 이야기죠. 통화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라는 거기까지 이야기. 가면 큰일 날 것 예를 들어서 그 60년대 뭐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그 화폐론자들은 화폐는 기본적으로 화폐 현상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화폐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실제적인 실물 경제의 변수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였어요. 물론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그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가격 다 그냥 이렇게 원활하게 바꿔버리고 그러면 실물 경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 아니야. 그렇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죠? 임금이 그만큼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임금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걸 앞에서 보여드리는 네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괴리가 발생을 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통화 정책이 효과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통화 정책에 영향이 있으려면은 뭐 전혀 그 참여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통화 정책만 그 효과가 있다. 뭐 예상을 다 하면은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 타겟을 높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플레이션 타겟을 높인 이유는 네.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서였는데 그게 아니고 이 시장은 인플레이션 타겟은 높아지고 정책 변수로 막 톡톡톡톡 찍어줘도 움직이지도 않는. 네. 그래가지고 얘를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통화 정책을 할 때 25bp 올렸습니다. 뭐 그러면 올렸구나. 50bp 으악. 네네. 뭐 이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나면은 100bp는 그래 이제 올렸구나. 니들이 뭐 이런 된다. 식의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냐? 통화 정책을 운영할 때 아니면 경제를 운영할 때 있어서 그게 좋은 일일까? 아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그 거의 다 시간이 돼서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얻을 수 있는 네. 메시지는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지금 두 개의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경제학자들이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 시장에서 그동안 명확하게 대답을 내려주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죠. 네네. 첫 번째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말 관계 있거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왜 떨어졌는지, 그다음에 고용이 왜 많이 안 줄어들었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거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근데 앞으로는 다를지도 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이야기에서는 우리 그냥 쉽게 2% 사실 그게 그렇게 근거가 뭐 엄밀하게 이론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야. 그런데 이거 올리면 문제 된다? 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 거죠. 사실 여기서는 제가 지금 말로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거를 수학적인 모형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이제 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다라는 거 2%가 왜 중요하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거를 올렸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시장에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거나 아니 금융시장에서 그게 더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주장을 할 때는 조금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이런 주장하에서는 2% 타겟은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거다. 몹시 높다라는 점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아, 얘기 들어보면 예, 분명히 정말 열심히 듣고 이게 그 교수님의 논리를 따라갔는데 예. 저한테 네가 얘기해봐. 절대 못하지. 절대 못하지만 어쨌든 오늘 봤던 거는 그 지금 고용과 물가는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하다는 것을 수식으로 보여줬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의 힌트를 제공해 줬으니 너희가 이게 진짜 노이즈인지 아니면 추세인지는 니네가 한번 좀 분석을 해봐. 경제학자들한테 소개를 시켜줬던 거고 예. 두 번째는 중립금리 절대 못 올려 라고 시장에 커다란 메시지를 또 던져준 거고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금융연수원 주현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